미국 생산자 물가지수도 둔화되며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숨고르기에 들어가며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6원 내린 1,302.4원에 마감했습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 복권 대상에 이재용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소식에 삼성전자가 상승 6만 원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MSCI가 발표한 8월 분기 리뷰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외국인 지분율 상승으로 제외됐고 카카오페이는 편입이 불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포스코홀딩스의 자회사 포스코에너지를 흡수 합병한다고 공시했습니다. DB하이텍이 2분기 영업이익 2,132억 원을 기록해 6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은 2분기 영업이익이 548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CJ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한 130억 100만 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내일 여는 성공투자습관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네, 오늘 장 마무리하면서 성공투자의 문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부터 살펴보시죠.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시장의 우려보다 낮게 발표되면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그리고 그에 따른 긴축 완화 기대가 뒤따랐습니다. 다만 전일에 발표됐던 CPI 효과가 선반영되면서 미국 시장에서는 반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조정을 받았는데요. 우리 시장은 어제 옵션 만기를 딛고 안도감과 또 주말을 앞둔 경계감에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이내 하락으로 돌아선 뒤 방향을 모색했는데요. 결국 코스피는 0.16% 오르면서 약보합으로 2,527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은 0.6% 빠지면서 831선, 양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보시죠. 네, 오늘 수급 살펴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팔았습니다. 오랜만에 기관이 2천억 원 정도 들어오면서 코스피 시장을 좀 리드를 해줬고요.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적지만 매수를 하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더했습니다. 마켓맵으로 전체적인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상승과 하락이 혼재한 시장인데요. 반도체에 들이운 그늘, 오늘은 좀 비켜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별 사면으로 복귀되면서 삼성전자가 오늘 0.5% 상승을 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그보다 조금 더 강하게 올라와 줬습니다. 전기전자 시장에 온기가 오랜만에 좀 불어왔는데 SK하이닉스는 조금 올라오는 듯 싶다가 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동차 업종도 다시금 힘을 내줬는데요. 오늘 현대차, 기아 모두 1% 넘게 오르면서 시장에 힘을 더했습니다. 이슈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SK텔레콤과 카카오페이 보겠습니다. MSCI 이슈가 있죠. MSCI 편출 그리고 편입 불발 이슈가 있었는데요. MSCI는 외국인의 지분 한도가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추가 취득 가능한 한도를 고려해서 지수 편입 또는 편출을 결정하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높은 외국인 지분율 때문에 지수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더불어 카카오페이의 편입을 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유동 시가총액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편입이 불발이 됐는데요. 양 종목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SK텔레콤은 시장에서 이미 조금 반응을 했기 때문에 1.3% 정도 하락을 했고요. 카카오페이는 조금 더 3% 정도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게임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주는 신작에 오늘 웃고 웃어 울었는데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달 말에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게임스컴 2022에서 칼리스토 프로토콜과 프로젝트 M 등 신작 게임의 미공개 영상을 공개하고 관람객을 대상으로 게임 시연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작 기대감이 있는 크래프톤은 오늘 0.9%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펄어비스 보시죠. 펄어비스는 4.85% 하락을 했는데요. 하반기 신작 출시 지연에 따른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지금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진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등이 목표 주가를 하향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반기 출시 예정이었던 신작 블랙클로버 모바일 그리고 붉은 사막의 연내 출시가 어려울 가능성이 커진 점을 하향 조정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현대로템인데요. 현대로템은 우선 국내 최초로 군용 다족 보행 로봇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함께 웃었는데요. 대테러 작전용 다족 보행 로봇 개발 사업에서 협력을 하기로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현대로템이 로봇 개발의 종합적인 체계를 지휘를 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플랫폼 기반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담당할 예정인데요. 오늘 두 종목 모두 웃으면서 거래를 마쳤지만 조금 더 가벼운 레인보우 로보틱스 10% 넘게 급등을 했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2% 정도 강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황 여기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휴를 앞둔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우리 시장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 정리하면서 금요일 ETF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했던 쪽부터 살펴볼까요? 타이거 200 건설이 2.5%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건설주들 사우디앙 대규모 발주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고요. 다음 주 16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도 예정돼 있죠.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많은 가운데 현대건설은 6일째 매일매일 오르고 있고요. GS건설과 DLENC까지 건설주들 일제히 강한 가운데 이 상품도 6거래일째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타이거 원유 선물 이넨스드 화대지 상품도 올랐고요. 또 코덱스 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DB하이텍이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6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5%의 오름폭을 보였는데요. 이와 함께 리노공업도 호실적을 냈고 생각보다 반도체 소부장주들 실적은 견조한 가운데 이틀 전 급락을 잇고 대부분 빨간불 켜내면서 이 상품도 1.6% 올랐습니다. 이어서 하락한 쪽도 살펴볼까요? 나스닥이 하루 만에 하락한 가운데 국내 성장 기술주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카카오가 1% 밀렸고요. NC소프트도 1% 가까이, 또 신작 스론의 리버티의 출시를 내년 상반기로 연기하면서 NC소프트는 5% 가까이 밀렸습니다. 이렇게 타이거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종목들이 부진한 하루를 보는 가운데 이 상품도 1.5%의 음봉을 그렸습니다. 다음 타이거 헬스케어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8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는데요. 증권가의 호실적 전망에 기관 매수는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그룹주들은 좀 쉬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알테오젠도 2.7% 하락하면서 바이오주도 폭 밀린 가운데 이 상품도 파란불 켜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살펴봤고요. 이어서 수급 동향도 알아볼까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종목을 사들였는지 보니까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현대차, 셀트리온, 에코프로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2차 전지와 또 자동차에 집중하고 있죠. LG에너지솔루션은 향후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속에 어제까지 7거래일째 상승 랠리를 보였습니다. 이를 외국인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다음 현대차 체크해보시면 미래의 신사업의 핵심 성장 동력인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로봇 AI 연구소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외국인의 꾸준한 사랑에 이어서 기관도 매수 들어오면서 오랜만에 1%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파는 쪽도 알아볼까요? 외국인 순매도 탑5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8.15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습니다. 이에 다시 6만전자 회복한 가운데 외국인은 이번 주 연일 팔면서 5거래일 동안 5,274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다음 고려아연 체크해보시면요. 이 아연 가격 상승과 한화임팩트의 지분 투자 소식에 7거래일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오를 때 9거래일 연속 물량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시장의 핫이슈를 심층 분석해 날카로운 투자 인사이트를 제시해주는 투데이 핫이슈. 오늘은 한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K방위 산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특집 대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신성장 동력, K방위 산업, 우주를 향하다. 변화하고 있는 세계 안보 질서와 K방위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은 김종대 연세대학교 통일대학원 개건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태가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건데 이런 가운데 이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로 또 중국이 대만 해협을 위협을 하면서 동아시아에도 긴장감이 지금 감돌고 있습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도가 상승하고 있는 근본적인 배경부터 설명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세계 질서가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집단으로 양극화가 돼가지고 이 블록 간의 진영 간의 대결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또 대만과도 연계하는 이런 민주주의 가치 연대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시각이 첫 번째고요. 네. 그런데 겉은 그렇게 보이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각자 도생이다. 이제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역시 국가가 기한해서 국가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찾아가는 각자 도생의 시대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동맹국이 잘 단결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뭐 사실 이스라엘 딴짓하고 있고 러시아 제재 안 하거든요. 인도도 쿼드에 들어가 있다 그러지만 사실 러시아하고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있고 이렇게 자유주의 진영에 뭐 단결을 했다 그러지만 그 단결은 허상이다. 각자 도생이다. 그 두 가지 시각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건데요. 저는 사실 후자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 동맹, 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어떤 인권의 동맹 이런 어떤 그 블록을 지향은 하되 그러나 역시 중요한 건 국가 이익이다. 우선은 줄서기보다도 살피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어떤 시각을 좀 균형 있게 갖춰 나가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밝아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결론을 좀 들어보면 자국주의네요. 그렇습니다. 세계화에서는 이제는 각자 도생, 자국주의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닌가라고 예상이 됐던 전쟁이었는데 네. 압도적인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긴 시간을 좀 버텨내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좀 있다라고 보실까요? 우선 한 가지 지금 와서는 참 정말 그랬을까 싶은 사실 한 가지를 지적하자면은 전쟁은 올해 2월 24일 날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한 일주일 전에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의회에 뭐라고 보고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은 72시간 못 버틴다. 72시간 안에 우크라이나는 전부 함락된다. 이게 의회 증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넉 달 이제 더 지나고 있죠. 네. 예, 이런 상황을 보면은 그 초기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는 한 번의 위협만 가해도 저절로 무너질 거라고 봤고 미국도 똑같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72시간은커녕 지금 5달 이상 버티고 있고 오히려 전선이 교착되면서 러시아가 초기에 전쟁의 목표로 삼았던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탈나치화 그러면서 러시아 언어를 쓰는 민족 보호 이런 전쟁의 목표를 지금 말도 못하고 있고 그냥 현재 지지만 않으려고 싸우는 양상으로 가고 이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누구도 그 출구를 알 수 없는 장기 소모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싸울 땐 전쟁의 목표도 명확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오래되다 보니까 희미해져 가고 싸움 그 자체가 목적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출구를 제시하지 않아요. 요즘 평화 협상도 전혀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한국 전쟁 때 1년 정도 하다가 이제 정전협정 체결하려고 해다 3년이 가고 그때 더 많은 희생을 치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대판 한국 전쟁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그런 만큼 어마어마한 희생과 물량의 소모 그러면서도 그 상대방한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위치에서 상대방과 정전협정을 하려면 기선제압을 해야 되는 이런 식의 그 치킨 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조심스럽게 지금 출구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안에 이것이 마무리될지는 좀 의문시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그 희생과 피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또 인플레이션 공급난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누구도 지금 그 목표를 알 수 없는 출구 없는 전쟁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연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 전쟁이 끝날지 이게 관건인데 러시아가 이렇게 목표가 지금 불분명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끌어가는 그 속내는 뭐라고 보실까요? 그거는 이제 푸틴이나 러시아가 갖고 있는 독특한 사고의 맥락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정교의 나라고 유라시아주의를 신봉하고 우리가 서구 문명과는 다른 별개의 문명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국민의 80%가 푸틴을 지지하고 있고 70% 이상이 정교의 국가라는 걸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문명, 이제는 더 이상 숨죽이고 살지 않겠다. 이러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제는 러시아의 시대, 그래서 유라시아의 시대로 귀환하겠다고 하는 그 목표 자체는 불변이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거는 국가 자체가 아니고 마치 중국이 대만이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9월부터 이제부터 이 전쟁의 양상은 그동안의 역사를 무기화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징벌과 정복의 어떤 그 흐름은 계속되지만은 더 나아가서 이제는 메타 갈등의 시대. 단순히 군사적인 갈등만이 아니라 경제적, 에너지, 식량 이런 갈등으로 이제 2차적인 복합위기가 다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 정도 상태에서 진정시키고 싶어 하는 게 유럽 나토의 어떤 속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당장 날씨가 추워졌을 때 이제 가스에 의존하는 특히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의 고통이 상당히 심각할 걸로 예상이 되고 이것을 푸틴은 거꾸로 무기화해서 주도권 장악으로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미국의 그 국제전략연구센터가 워게임이라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폴란드라든가 체코 쪽으로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이 추가로 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그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자꾸 수입하려고 하는 이유도 본인들 안보가 그만큼 절박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모든 물자와 무기를 공급하는 후방 병참 기지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로 저렇게 싸우는 거를 용인할 거냐. 이 부분을 보면 푸틴은 폴란드를 압박해서 그 무기의 공급 라인을 차단해야 되는 이런 어떤 그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최근에 미국 전략가들이 내놓은 분석이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위기 자체는 우크라이나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나토의 재무장, 특히 동유럽 국가들의 재무장과 어떤 그 이 동유럽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한 푸틴의 핵무기의 전진 배치, 또 전략 자산의 이제 동유럽 국가들을 향한 어떤 그 새로운 배치 이런 것들이 따라올 걸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보면 또 다른 새로운 양상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겨울에 이제 더한 에너지난이 오기 전에 이 전쟁이 끝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폴란드 그리고 체코까지 더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을 그렇습니다.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비단 이 동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도 긴장감이 좀 고조가 되고 있는데 미중 갈등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좀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아시아를 둘러싼 안보에서 현재 핵심이 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의 안보 지형도는 좀 어떤 흐름으로 전개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미국의 전략가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대목이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엇을 학습하는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은 무엇을 배웠는가 이 점이거든요. 사실 시진핑 주석이 계속 그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러시아의 전쟁을 찬성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고 있는 회색지대로 들어갔고요. 또 북한이 이런 어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회의 창문으로 알고 북중러 연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이 중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학습하느냐. 그런데 최근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을 전후로 해서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고 또 대만 해협에서 긴장이 격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정학적으로 대만 문제와 한반도 문제는 서로 분리되지가 않고 같이 연동되는 게 지난 1950년 한국 전쟁 이래 어떤 지정학입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시진핑 주석은 더 이상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 이러면서 4년 3연임을 하는 올 가을까지 어떤 전략적 공세로 방향을 설정한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대만 해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서해에서 중국군의 무력 시위도 조심스럽지만 예상됩니다. 그리고 한중 간에도 어떤 그 상당한 긴장이 조성되는 하나의 정치적 급소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바로 사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만 해협, 남중국해, 서해에 이르는 이 해역에서의 핫스팟, 열점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 어느 열점에서 충돌이 생길 것이냐 이런 선택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 정치 역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연동이 돼가지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데 특히 북한의 경우에는 이것을 기회로 보고 있고 모든 어떤 그 당의 회의에서 국제 정세가 격변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지금 수시로 쓰는 거는 국제 정세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세계적인 이 불타는 세계에서 동아시아의 어떤 전쟁의 열점의 분쟁 가능성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점점 더 확대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 분쟁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가,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는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중국과 대만의 문제 그리고 이제 한반도 문제가 궤를 좀 함께하는 경향이 있고 또 시진핑이 당대회 전까지는 미중의 그 갈등이 계속해서 조금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지금 좀 고조되어 있는 갈등이 고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글로벌적으로 지정학적 위험도가 상승을 하면서 주요국들이 국방비 예산을 늘리면서 안보 강화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근데 사실 뭐 국방 안보가 경제나 에너지 안보로 연결고리를 형성하면서 지금은 좀 국가의 가장 크고 중요한 핵심 역량으로 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국방의 안보 강화를 하는 추세가 과거와는 어떤 측면에서 조금 다르다고 봐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는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저는 독일과 일본을 주목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두 나라의 반응이 유사합니다. 우선 독일은 현재 GDP의 1% 수준인 국방비를 2% 수준으로 2배 늘리겠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일본도 그 자민당에서 그 정부에 보낸 전략 검토 그 건의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GDP 현재 0.94%의 일본 방위비를 2%로 늘리자.
이게 같은 말들이 왜 독일과 일본에서 같이 나왔을까? 그것은 2차 대전 패전국이고 그동안에 나름대로 힘을 이렇게 드러내고 근육질을 자랑하지 못했던 나라들이 이제 국제 분쟁의 기회로 해서 정상 국가로 좀 회귀하겠다는 국가주의 열망이 솟구쳐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방비가 특히 독일과 일본이 두드러지는데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과연 2배씩이나 증액할 수 있겠느냐. 일본의 방위비가 현재 50조 원 정도 되는데 2배면 100조입니다. 지금 일본이 돈 써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일단 정책 방향은 그렇게 내놓고 한 번도 일본이 그동안 추구하지 않았던 공격용 미사일을 갖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이나 북한까지 타격할 수 있는 언필칭 적기지 타격 능력까지도 갖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미사일 개발도 이번 대만 해협의 펠로시 방문으로 인한 그 긴장 고조를 목격한 일본이 또 하나의 새로운 말을 하는데 중거리 미사일도 뭐 2025년까지 개발을 하겠다 뭐 이런 말들이 2024년까지 개발 끝내고 실전 배치하겠다 이렇게 말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국가가 우선적으로 전략 자산 확보에 주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독일과 일본만은 못하지만 폴란드, 체코, 스웨덴, 핀란드 등 어떤 중간 국가들 그룹에서 이제는 어떤 재무장 움직임이 매우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국 방위의 필수적 방위력을 형성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를 대폭 확충하는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흐름들을 종합해 볼 때 미국, 중국 같은 강대국은 원래 국방비를 많이 쓰니까 큰 차이는 없다 할지라도 세계의 토탈 방위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세계 무기거래 시장이 팽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또 국가 간의 안보 협력도 증진될 거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어떤 짝짓기, 반짝이, 그러면서 국방 협력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주된 어떤 외교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좀 자국주의로 흘러가는데 지금 이제 방위에 국방비에 엄청나게 뭐 증액과 또 강도를 조금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안보 협력과 국가 협력은 더 강화가 될 가능성을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독일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방위비를 기존의 일본이 50조에서 100조까지 2배로 늘리겠다라고 좀 선언을 한 상황인데 그리고 좀 이제 전쟁 공간이 사실 이제는 뭐 이렇게 지형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까지 좀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 개발도 이제 방위 산업의 선택이 아닌 좀 필수처럼 자리를 잡았는데 안보에 있어서 우주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실까요? 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가장 어떤 혁신적이고 경이롭고 독창적인 영역은 우주입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고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의 미하일 페보로프 디지털 혁신부 장관이 트위터로 일론 머스크에 요청한 게 스타링크 그 소형 통신 위성 안테나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달라. 이튿날 일론 머스크가 주겠다. 이래놓고 그 다음 날부터 5,000개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총 15,000개 정도의 안테나가 갔는데 이게 위성 와이파이 그러니까 이 지상의 기지국을 통한 통신 체계가 마비되고 여러 가지 어떤 휴대폰이라든가 디바이스가 안 되는 상황에서 우주에서 제공하는 우주 와이파이를 제공받으면 이것이 이제 군대, 학교, 경찰, 소방 모든 정보의 국가 기능을 다 유지시켜주는 정보의 생명선 역할을 해버린 것이죠. 이 정보의 생명선이 가동되기 때문에 국가의 존재가 전 국민에게 그 영향이 여전히 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거기에 이제 그 미국의 안면 인식 업체라든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사이버전의 그 악성 코드를 잡아내는 엔지니어라든가 우버 택시의 그 물류를 통제하는 엔지니어들이 전부 우크라이나로 들어가 가지고 이 우크라이나의 사회 기능 유지에 전부 역할을 하니까 망할 줄 아는 나라가 알았던 나라가 안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네트워크, 즉 위성 와이파이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그 비즈니스가 되겠냐? 그 월 사용료도 비싸고 그 기지국을 다 져주면 되지 그게 뭐 필요가 있냐? 이래가지고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굉장히 비주류로 밀렸던 그 의제였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주 와이파이를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 전쟁 이후에 어떤 지구적 규모의 디지털 경제화, 여기에 우주 위성 체계가 기반이 돼가지고 어떤 네트워크 제국을 만드는 새로운 문명의 물결이 밀어닥친다는 것, 이런 흐름이 가속화된다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기가 됐다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그
아직도 인터넷을 쓰지 못한 지구 절반의 40억의 인구를 언젠가는 디지털 경제로 편입시킬 때 그 자체 세계 GDP가 2조 달러 증가합니다. 이걸 누가 먹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강자가 되느냐? 전혀 새로운 논리의 어떤 그 경제 전쟁이 시작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런 면에서 우주로부터 시작돼서 지상의 디바이스까지 이르는 그것이 그 상업용 또는 동호회가 쓰는 드론 하나까지도 무기가 될 수 있게 만드는 역량을 제공했고 인프라를 제공했던 겁니다. 우주 와이파이를 통해서 내가 취미용으로 쓰고 있던 드론에 슈루탄을 달아서 러시아 전차를 파괴해버리는 이렇게 이제까지 전쟁에 없었던 새로운 양상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면서 이 전쟁이 새로운 문명의 전쟁, 기술의 전쟁의 양상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주의 그 우주 인프라가 오히려 군사 능력을 민간이 군대를 앞서고 있다는 사실. 일론 머스크가 가진 기술이 아직 미국의 펜타곤에도 없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을 공격했는데 다 막아냈어요. 전자전 공격을. 그런데 이 능력이 아직 펜타곤에는 없고 일론 머스크한테는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고가 뒤집히는 겁니다. 혁신되는 것이죠.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야말로 전쟁의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앞당겨졌다. 네. 정말 굉장히 빠르게 속도를 당겨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트위터로 협력을 요청을 하고 그리고 스타링크가 들어가서 어찌 보면은 72시간 만에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지금 6개월까지 이어지는데도 이 위성통신이 큰 역할을 조금 해내면서 우크라이나를 좀 지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보면 올해 누리호 발사에 이어서 다누리호 발사까지 국내 기술력도 정말 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국내 방산 기업들의 수출 소식도 연이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국내 기술력 지금 세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가요? 물론 우리가 기술력으로 봤을 때 세계 상위의 방산 업체들, 그 미국, 유럽, 이스라엘, 또 심지어 스웨덴한테도 저희가 상당히 좀 밀렸었어요. 그런데 한국 방산은 독특한 어떤 그 경쟁력을 최근에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유럽에 가도 20만 이상의 군대를 가진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제일 병력이 많은 독일이래 봤자 20만 겨우 넘거든요. 근데 한국군 지금 50만에다가 이 재래식 무기 생산 라인이 예컨대 전차 같으면 거의 뭐 400대 이상, 그다음에 K9 자주포는 거의 1000대. 이렇게 굉장히 어떤 풍부한 수요 속에서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고 있고 개발에서 생산해서 배치에 나중에 후속 지원까지 이 풀 코스가 전부 다 살아서 움직이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다 보니까 기술력이 아주 최첨단인 무기를 아직 만든 건 아니지만 이런 중저가의 재래식 무기로 가성비는 세계 최고의 그 적합성을 이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에도 아주 우수한 방산 업체는 많지만은 이렇게 무기를 많이 생산하는 생산 라인이 지금 가동이 안 되니까 역설적으로 한국이라는 중간 규모의 그 수준을 가진 이런 방산 국가가 훨씬 더 전쟁에서는 유용한 존재고 또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게 입증이 돼버린 겁니다. 그것이 최근에 폴란드의 한국 무기의 대량 주문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그 사우디 왕세자도 한국을 방문합니다마는 역시 방산 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또 인도네시아가 한국이 개발 중인 KF-21 이 보라매 전투기를 아직까지 미련을 갖고 있어요. 또 UAE가 그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시작한 방산 협력이 지금도 상당히 긴밀하게 이어지면서 한국의 지대공 미사일이라든가 어떤 재래식 그 장비들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깊은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는 걸 봤을 때 한국 무기가 중동과 유럽에서 지금 어떤 그 아이돌 스타 같이 돼버렸다. 예. 이게 또 다른 그 하나의 K-팝 같은 그 물결에 또 하나의 BTS가 될 징후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한국 무기의 인기는 뭡니까? 싸고 튼튼하고 튼튼하다는 거 고장이 안 나고 그다음에 고장이 나도 지원이 잘 되고 이래가지고 이 정도면은 지금 당장의 재래식 분장에서는 최적화된 그런 방위 산업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앞으로 대량 주문의 시대로 이어진다는 매우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와.
어쨌든 자랑스럽습니다. 뭐 BTS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원자재는 없지만 인적 자원은 풍부하다라는 얘기가 예. 있듯이 방위 산업도 굉장히 경쟁력을 지금 키워나가고 있는데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는 11월에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방문한다라는 소식에 다양한 산업 협력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특히 방위 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빈살만도 한국 무기 그리고 원전 기술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중동으로의 진출은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우디를 방문해가지고 빈살만 왕세자하고 협의했던 내용이 원자력 협력, 방산 협력 등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긴밀한 협의는 했지만 구체적인 결과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현재 사우디는 세계 최대 무기 수입 국가입니다. 항상 세계 무기 수입 국가 탑3 안에 지난 20년간 거의 빠진 적이 없는 상황이고 또 중동이 이제 수니파와 그 시아파 간의 어떤 분쟁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이란의 핵무장이라는 어떤 지정학적인 초대형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중동 질서에 있어 가장 큰 하나의 변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사우디나 UAE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무장을 서둘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석유 시대, 화석연료 시대 이후에 재생에너지와 새로운 스마트 시티에 관심들이 많은 나라들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첨단 IT, 그 정보통신 기술,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나라에 앞서가는 어떤 능력이 이런 방산, IT, 원전 이런 부분의 패키지를 그 모아 보니까 이거는 국가 대 국가 관계를 바꿀 만한 호재들이고 또 중요한 의제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우디 왕세자가 방문을 해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걸로 예상이 들고요. 그다음에 UAE나 사우디는 아예 한국 방산의 현장을 직접 가보자는 걸 요청하고 있어요. 예컨대 UAE는 경남 사천의 카이 공장을 여러 번 방문했고 그것도 왕세 제가 방문했죠. 그다음에 사우디는 한국의 그 한국화약 한화라든가 국방과학연구소의 무기개발 그 현장들 이런 어떤 연구진들하고의 면담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기술을 수입하고 싶은 거예요. 역량, 능력을 갖고 싶은 것이죠. 그다음에 군대가 변변치 않기 때문에 그 나라 군대의 교육, 훈련까지도 우리한테 그 자문을 요청하고 의존하려는 어떤 그 의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어떤 그 풀 패키지의 협력이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무기 팔고 마는 게 아니다. 이거는 국가 간의 관계를 바꾸는 거고 지속적인 그 협력의 어떤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매우 주목되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란의 핵 무장 지정학적 최대 변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도 좀 비켜나갈 수 있는 게 없는 게 이제 북한의 핵. 그리고 최근에 이제 풍계리 핵실험 준비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안보를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보실까요? 근데 이제 무기 수출이라는 건 빛과 그림자가 있거든요. 사실은 무기를 수출하다는 건 조용하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막 그 뭐 수치를 공개하고 뭐 몇 위 국가에 올라가겠다. 이게 이런 말들이 지금 막 언론에 난무하는 거는 다소 좀 위험스러워요. 스웨덴이 무기 수출 많이 하지만은 그게 명예로운 게 아니니까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죽음의 상인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는 너무 떠벌릴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내실을 기해야지 한국 무기의 세계 진출에 제대로 된 정부의 백업 시스템이 없습니다, 현재. 이런 걸 지금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로켓 개발도 국방과학연구소는 고체연료 로켓 개발만 고집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은 액체연료 로켓 고집만 하거든요. 그런데 두 기관이 교류를 안 해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로켓이 돼야 됩니다. 고체도 들어가고 액체도 들어가는 복합 로켓이 돼야 되는데 이런데 기관 간의 협력을 할 수 있는 우주청 설립이 지금 계속 석연치 않게 늦어지고 있거든요. 빨리 이 컨트롤 타워 우주청을 만들어서 이 국내 우주 산업을 부흥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대통령 그 국정과제엔 들어가 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유념해서 보셔야 될 거는 언제 액션이 나오냐. 언제 이걸 컨트롤 타워가 정상화가 되고 새로운 플랫폼들이 생겨나느냐. 이걸 좀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보 정책도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데 따라서 전 세계 누구와도 안보 협력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자주적 국방력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어떤 우리 기술 기반, 우리 생산 기반에 입각한 자주국방력을 형성하는데 국방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여기서 나타나는 기술 혁신으로 국방개혁 4.0의 시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예, 이런 준비에 조금 더 속도를 높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주 국방력을 높이고 방위산업의 내실을 다지자, 그리고 여러 산업들의 협력을 통해서 더 크게 좀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신성장 동력 K방위산업 우주를 향하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시각을 저희가 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김종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한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K방위산업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K방위산업의 향후 주목할 모멘텀과 관련 기업 점검하고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 나눠본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주요국이 안보 강화의 속도를 내면서 이 K방위산업의 위상이 강화됐는데요. 역대 최대 수출 그리고 누리호 발사 성공에 이은 우주 탐사선인 다누리호의 발사까지 K방위산업이 한 단계 점프업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해외 수출 현황부터 먼저 점검해 볼까요? 네, 해외 수출 부분 관련해서는 비교를 하는 게 수주잔고 쪽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방위산업재 전체 수주가 약 9조 4,500억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올해 상반기 경우만 보더라도 폴란드의 무기 수출이 10조 원이었습니다. 즉, 올해 같은 경우가 작년에 온기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미 수주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수주 같은 경우 특히 해외 수주 부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수주가 이루어지면 연속해서 지금 규모보다는 한 2배 정도 더 추가돼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유지 보수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부품 공급까지 연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매출 창출 부분은 10조 원보다 더 큰 20조 원 플러스 알파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해외 수주 부분 작년 대비해서 확실히 증가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까지 연속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이미 작년 수주 금액을 모두 채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연속적인 수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한국항공우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고공행진하던 한국항공우주가 2분기 실적 악재로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일회성 비용 때문으로 사실상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완제기 수출 기대감으로 향후 전망도 좋은 상황입니다. 2분기 실적과 완제기 수출 기대감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일단 2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하면은 예상치를 한 28% 정도 하회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영업이익 기준을 봤을 때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그 비용과 함께 수반될 수 있는
제반 요소까지 포함을 된 부분이겠는데요. 여기에서 체크를 할 부분은 이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한 부분이 다음 분기까지 이어지는지 아니면 이게 일회성인지 그 여부가 중요한데 일회성 부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본다고 하면은 이라크 기지 재건 사업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3분기 중에 마무리가 될 부분이다 보니까 2분기에 빠졌던 실적 부분이 3분기에 플러스되면서 예상치보다 더욱 높은 실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주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폴란드 쪽에 FA50 수출 반영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 수주 같은 경우는 한번 나타나고 2, 3년 뒤에는 유지 보수까지 매출, 영업이익 다 더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올해 실적 같은 경우 이 수주를 반영을 한다고 하면은 밸류에이션이 한 20대 이하로 낮아지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계속 실적의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 예상치 하회는 이 일회성 비용 때문이고 하반기에는 더 높은 수준의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한국 항공우주뿐 아니라 현대, 로템 등 유럽 시장을 넘어 중동까지 이 해외 시장 진출 모멘텀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살아있는데요. 방산주 향후 수출 모멘텀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일단 해외 수주 같은 경우가 한번 나타나면 이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이어진다는 게 구체적인 기간에 대한 예를 들면은 한 번의 수주가 나타나고 한 1년 반 정도의 주기를 두고 추가적인 수주가 나타나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수주 같은 경우가 제반 시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레이더, 기타 이러한 부수적인 요인까지 함께 들어가는 점이 있기 때문에 수주의 질적인 면에서는 아주 높은 수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주가로 연결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방산주 전반적으로 지금 그 주가 수익 비율 자체가 한 20에서 50배 정도 거래가 되던 게 이제 10배 수준 이하로 낮아지는 그 실적이 성장이 나타나는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수출의 모멘텀 같은 경우가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도 업종 같은 경우 방산주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산주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과거와 다른 좀 추세적인 성장이 담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다 보니까. 그럼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를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이게 수주가 나타나는 국면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의 재평가가 당연히 이루어지게 되고요. 주가 수익 비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이게 이익의 성장을 함께 담보한다고 하면 주가 같은 경우는 더욱 선행해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점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특정한 기업만이 수주를 받아서 밸류에이션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방산과 관련된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함께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기억해놔야 될 포인트 자체는 해외 수주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겠고요.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유럽 국가에서 확산을 해서 수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받기보다는 폴란드 이외의 국가, 지금 수주 충분히 우리나라로 올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주목하고 밸류에이션 재평가는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방산주가 점프업하게 된 계기가 해외 수출도 있긴 하지만 또 누리호 발사 성공도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우주 탐사선 다누리호의 발사로 그 영향도 컸었는데 누리호와 다누리호의 발사 의미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위성의 측면이 예전에는 관측의 수단이 높았다고 하면은 그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 X 같은 경우가 이 위성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상당히 확장을 시켜놨습니다. 대표적으로 저궤도 위성의 발사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부분이 주목이 되었는데요. 이 저궤도 위성의 발사 같은 경우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에는 이 발사체에서 떨어지는 부분을 회수하지 못했는데 이걸 본격적으로 회수가 가능한 단계가 되면서 BP 수준의 이익을 계속 거둘 수가 있었고 지금은 확장이 돼서 통신에 대한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확장을 해서 우리나라까지 본다고 하면은 지금 누리호 발사라든지 기타 위성의 발사는 단순히 관측 부분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지구와 우주와 통신 이러한 부분을 함께 융화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더 확장을 한다고 하면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은 5G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간 산업이라든지 함께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측면에서도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사업이 나아졌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발사가 이루어졌다는 점, 이를 사업과 함께 연결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누리호 성공과 다누리호 발사까지 방산주가 한 단계 레벨업 되는데 굉장히 큰 몫을 했는데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가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최선호주를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선호주를 꼽는다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다 좋기는 해요. 전반적으로 다 좋기는 한데 실제 수주 같은 경우와 이 수주와 함께 연계해서 이익이 뒷받침되는 그러한 기업을 최선호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기업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K2 전차의 유럽 수출 부분, 이를 밸류에이션에 반영을 한다고 하면은 올해 예상 순이익이 현재 650억 수준인데 이 수주에 연속되는 부분의 가능성을 할인해서 반영하더라도 올해 예상 순이익이 800억대까지는 가능합니다. 이를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입을 해보더라도 아직 상승의 룸이 20% 이상은 남아 있는 점이거든요. 그다음에 수주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20% 이상의 주가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포트폴리오 내에도 긍정적으로 방위산업과 관련된 종목을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K2 전차의 유럽 수출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적에 반영될 경우 20%의 상승의 룸이 더 있다. 이렇게 현대로템까지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신성장 동력 K방위산업, 우주를 향하다, 변화하고 있는 안보의 세계 질서와 K방위산업의 미래, 그리고 관련 업체들의 전략 포인트까지 점검해 봤는데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이슈 콕톡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콕톡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돌려보시면서 다시 한번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경제TV 와우넷은 7월 베스트 파트너와 함께 오는 15일 개인 투자자를 위한 8.15 특집 대박 천국을 특별 생방송 준비했습니다. 특집 방송과 함께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시청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방송은 TV와 유튜브 채널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 가능합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은 다음 주 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